강아이들이 참 듣기가 좋네요. 저희가 이렇게 들을 때 마음에 이렇게 참 뭔가 마음을 이렇게 고양시키면서 머리를 이렇게 탁 이렇게 조금 쳐주면서 마음으로는 감동이 있으면서 이러면은 이게 참 감화롭죠. 예, 요즘 클럽 강의가 좋습니다. 저는 지잭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비극으로, 다음에는 희극으로. 이거는 그 뜨거운 말인가 갑자기 까먹었네. 예. 문화적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아유, 제가 덕분에 또 앞으로 지직 선생님 거는 꼼꼼하게 한 줄 한 줄 잘 읽으면서 그 맥락을 좀 섬세히 이해하면 굉장히 많은 좀 능력이 생길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하도 어렵고 방대해서 그냥 막 보느라고 그랬는데, 문화적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문화적 자본주의. 여기서 얘기하는 문화적 자본주의는 후기 자본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게 맥락이 어떻게 되냐면, 막스가 1800년대에 초반에 자본론을, 중반이죠. 중후반에 자본론을 쓴 다음에 유물론이 나오면서 자본주의라는 요거에 대해서 아주 꼭 집어서 산업자본주의를 얘기를 했어요. 산업자본주의라는 건 물질 가지고 이 세상이 이제 먹고 사는 거죠. 자본주의, 자본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 물질이 지배하는 건데, 초기에는 이 물질 생산하고 물질을 가용하는 거에 목적이 있었어요, 인간이. 근데 후기 자본주의는 언제쯤이냐면 2차 대전 지나고 난, 막스가 자본론을 쓰고 난 뒤에 한 100년쯤 뒤에, 한 50년 돼서부터 이제 후기 자본주의라고 하거든요. 산업 자본주의가 아니라 문화 자본주의. 이게 뭐냐면은 물건이 풍부해지다 보니까 인간이 정신에 대한 사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물질 밥 먹고, 우리가 요즘에 그렇죠. 먹는 거 배부르고 물건에 대해서 뭐 너남 없이 부자 가난한 사람 상관없이 풍요하게 되니까 정신에 대한 충족까지 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 이게 문화 자본주의예요. 그래서 그게 68혁명이 1968년도에 생긴 거예요. 지금부터 한 거의 60년 전에. 그때부터 2차 대전 이후에 그때부터가 문화 자본주의, 후기 자본주의라고 칭한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저기 정신 작업, 예술 작업, 지성 작업은 귀족들이 하잖아요. 배부른 자들이. 왜냐하면 생존에 목매인 자들은 이 정신 연구를 하지 않아요. 오늘이 먹고 사는 게 그 급에서. 그렇게 따지면 이 흐름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후기 자본주의에 들어선 게 문화적 자본주의인데, 우리가 지금 한가운데 살고 있어요. 이 문화적 자본주의까지 넘어가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나기 때문에 이때부터 뚱뚱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 제가 불과 우리 시대가 어마어마하게 가속도가 붙었잖아요. 제가 불과 우리 아이 낳은 초반에까지도 그렇게 뚱뚱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새는 급격하게 다이어트, 이런 게 그냥 산업에 어마어마한 산업이죠. 왜냐하면 이 산업자본주의가 충족되고 넘어가면은 이미 너무 물질이 풍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고 싶은 욕구를 마음껏 충족해 가지고 일단 이렇게 살찌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요런 여러 가지가 제가 전반적으로 사회 현상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게 됐어요. 제가 초반기에 교수님하고 공부했을 때, 아니 왜 4살짜리가 저렇게 뚱뚱할까요? 교수님, 요새 뚱뚱한 사람들이 왜 많이 눈에 띄죠? 하고 질문한 적이 있었거든. 그랬더니 교수님이 대답해 주시면 좋을 텐데, 몰라, 네가 알아봐. 아유, 이제 조금 더 이해했어요. 그래서 68년도에 프랑스에서 68혁명이 처음 생기면서 이때 전부 내세운 게 뭐냐면은, 왜냐하면 배 부르니까 이제 권위주의, 자본주의, 제국주의 이런 거 다 물러나라, 이런 거를 외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때 구호가 뭐였냐면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이 억압, 폭력, 전통, 법칙 지켜라 하는 거 다 거부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상상력의 권력을 상상하지 말라라고 그러고 자꾸 법칙만, 요게 근대주의예요. 근데 법칙만을 강요했는데 이제 상상력의 자유를 넘어서 권력을 줘라.
그러니까 예술, 문화 이런 거에 해방을 외친 거예요. 그다음에 구속 없는 삶을 즐겨라. 이 성해방 싹 들어가죠. 이 이후에 문화적 자본주의, 그리고 이 이후에 요즘에 우리가 느끼고 현실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들이 68년 이후에 확 빠진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 먼저 확 휩쓴 다음에 우리나라가 인제 근자에 우리나라에 확 도래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것들이 자유 대신에, 이때가 신자유주의예요. 자유 대신에 얻어지는 이 현실화가 어마어마하죠. 이제 맥락을 조금 아시겠죠. 제가 요번에 많이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68년 이후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한다. 모더니즘 뭐냐면 근대주의, 법칙과 이성이 철저하게 작용해서 사회를 질서잡던 시기인데, 그게 안정이 되니까 인제 이후에 포스트 모더니즘, 모더니즘을 넘어서 해체, 이때 그래서 데리다도 생기고 그렇게 그런 거예요. 해체주의 요런 게 생긴 겁니다.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68 혁명에 사르트르도 맨 앞장섰어요. 사르트르하고 누구더라? 예, 까미도 있었고 요때, 예. 요런 사람들이, 사르트르, 락강도, 그리고 실존주의자들이 이때 적극, 이게 앙가주망이지, 앙가주망. 그래 갖고 68 년도에 사르트르도 적극 참여해 갖고 이때 대절문이들이 눈이 뒤집혔어요. 막 황홀해서. 그래서 이때 시대가 한번 확 뒤집힌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가 이 혁명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고, 저기 예를 들면 우리 동네에 유관순 누나 사당이 있는데, 유관순 하나 이렇게 외치다가 깃발 외쳐 가지고 감옥에서 죽었다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겠어 하는 약간 요런 생각을 했었는데, 공부를 하면서 믿게 됐어요. '한 사람의 외침이 결코 그냥 사장되는 건 아니구나.' 하는 거를. 그래서 요때부터 근대를 탈피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현대 문화적 자본주의 시대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곧 이제 요때부터 소비에 대한 질이 달라져. 그전에는 물질 풍요가 목적이었는데 인제 그거 성취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소비에서도 정신을 맛보고 싶은 거야. 이게 문화적 자본주의예요. 예를 들면 이게 어떤 형태로 드러나냐면, 소비를, 물건만 사고 그냥 배만 부르고 그냥 단순 성취에 떠나서 소비의 시간이 소중해지고, 소외의 시간, 사회가 강요하는 모델을 할 수 없이 내가 이걸 저기 이 소비를 안 하면 시대에 뒤치는 것 같은 열등감 해소하는 수준 정도가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뒤지지 않는 생활을 하기 위한 단순한 요런 수준이 아니라 뭘 추구하게 됐냐면, 소비를 통해서 나는 소비하면서도 참된 나를 구현하고 내 감각적 경험이 충분하게 일어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자선이나 예를 들면 생태 활동 같은 때 타인을 배려하는 것까지 내 소비 속에 들어가 있으면 좋겠어 하고 맡겨 버린 거예요. 정말 와닿지 않아요? 그래 갖고 요새 잘 보시면 광고 속에 "너를 성취해. 네가 인류에 기여해." 이런 것들 문구가 들어가기 시작한 게 이때부터라는 거예요. 그게 문화적 자본주의인 거예요. 물질적 자본주의에 충족해서 문화적, 정신적으로 충족하는 소비를 이루고 싶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상품에 그걸 구현해야 되겠죠. 자본주의는 어차피 유물론 물질을 갖고 충족하고 물질이 최고인 시대이니까요. 이런 공부를 왜 했냐면, 내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나는 그냥 휘둘리지 않고 어떤 추구를 하면서, 소위 어떤 앙가제를 하가면서 나를 잘 살아낼 것인가. 그게,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문화적 자본주의가 무엇이고 과연 어떤 형태로 드러나고, 이 안에서 과연 이 문화적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거를 내가 했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성취하는 것인가. 예, 요걸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물신주의 양식이라 그래요. 물신이라는 거는 그거예요. 모세가 저기 산으로 하나님 법칙 받으러 갔는데 밑에 사람들이 불안해서 신을 믿을 수도 없고 견딜 수가 없어. 그때 황금 송아지를 갖고 신이라고 막 떠받드는 거, 이 우상화가 물신이거든요. 인제 지금 자본주의는 물질이 물신이 됐죠. 돈도 물질이 됐고 상품도 물신이 됐어요. 신 대신 상품을, 신 대신
돈을 이렇게 된 거예요. 돈이 전부요. 이런 게 이제 물신주의 양식이에요. 요게 이제 기초예요. 이 물신의 기초는 막스가 이 문화적 자본주의로 넘어가기 전에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화폐는 물신이다. 자본주의란 그런 것이다. 그래서 자본론이 이 세상을 뒤엎었죠. 그 시작인데 그게 꼬투리가 돼서 이제 이 100년 후에 그 문화적 자본주의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이 됐을 때 본격적으로 정신의 자본주의로 넘어오는 토대가 됐습니다. 두 번째, 어떤 형태로 지금 나타나느냐. 우리 요새 스타벅스 엄청나죠? 탱크데이 해가지고 이게 왜 오류인지를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스타벅스의 커피 윤리. 스타벅스는 원래 그런 걸 해요. 왜냐 문구 속에 근데 거기다가 5.18 정신 데이 이랬으면은 막 찬양을 어마어마하게 받고 스타벅스 그 커피가 무지막지하게 팔렸을 텐데 왜 탱크데이라고 그래. 이게 미련한 거야. 그러니까 저기를 광고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리고 체리 게바라 아이스크림이 딱 등장을 했어요. 체 게바라 생각나죠? 체 게바라에다 체리를 딱 붙여 갖고 아이스크림을 우리는 체 게바라의 이 자유와 이 혁명과 이런 아이스크림을 만들고 그럼 사람들이 그냥 아이스크림보다 체 게바라를 생각하게 하는 아이스크림 먹고 싶을 거 아니야. 이게 상품 광고 전략이에요. 대단하지 않아요, 인간들? 예. 어쨌든 요런 식으로라도 미진하게나마 인제 충족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팔려 이런 게. 스타벅스도 저 커피 윤리 때문에 이게 대박 난 거거든요. 실제로 맛도 좋게 했고 가격도 남들보다 훨씬 비싸게 해도 먹어. 이 정신을 충족시켜 주니까. 그다음에 주이상스를 경험해라. 여기서 락강이 얘기하는 주이상스. 쾌. 너를 네가 생각하는 그 법칙을 넘어선 요 규율 안에 잡히지 않는 그 최고의 쾌를 경험하게 해 준다는 거예요. 이 문화적 자본주의가. 예, 보겠습니다. 물신주의 양식. 우리는 탈이데올로기 시대의 이데올로기에 지금 살고 있어요. 여기서 이 시대 음 이데올로기 시대가 어땠냐면 우리가 지금 사회주의가 망하기 직전에 왜 이 민주주의하고 사회주의가 막 양극 소련과 미국이 양극 체제 해 가지고 막 서로 그냥 막 맞짱 뜨면서 대립하던 거를 이데올로기 시대라 그래. 근데 지금은 이 사회주의는 붕괴됐어.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가 붕괴된 이유를 탈이데올로기 시대라 그래.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양극 체제, 냉전과 이 민주 체제가 둘이 부딪히는 게 망하고 난 뒤에 남은 이데올로기 시대는 뭐가 핵심 이데올로기냐? 자본주의만 남았어. 자본주의. 이제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본주의 시대가 포스트 모던 시대고 이제 탈이데올로기 시대예요. 그럴 때 형식으로 남은 게 물신주의 양식이 남은 거예요. 물신주의 양식. 물신주의 아까 얘기했죠. 인제 신이 아니고 물질과 화폐, 돈 이런 거 상품과 돈이 그냥 신이야. 그런 게 물신주의예요. 상품과 신이 물신이 된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 그래서 물신주의자는 몽상가가 아니라 철저한 현실주의자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서 물신과 증상의 차이를 얘기해요. 예를 들면 증상 대신 물신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예전에는 예를 들면 돈을 갖고 얘기해 보면 이 물신주의 양식이 생기기 전에는 증오자로서 살았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돈이 없고 가난해. 그러면은 증오적 그 증오적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사회적 양극화 시대에 그냥 사는 거예요. 부자인 놈은 평생 부자, 잘난 놈은 평생 잘나,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은 평생 노동자, 평생 학급으로 살아야 되는 게 이게 양극화야. 이게 증오적 시대인데 물신주의 시대는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은
돈을 숭배하면서 성공지상주의로 가고 물신, 돈이 전부야 하면서 인간이 소외되는 형식으로 가요. 그리고 실제로 이 물신주의로 가면서는 이 양극화 체제도 벗어나. 그래갖고 실제로 대박 나는 사람들도 많아. 갑자기 우리 장사의 신이라고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나왔는데 자기 말로 돈이 무한대래. 이제 이런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천안에도 유명한 장사꾼이 있는데 그 사람도 고등학교 나왔어. 근데 그 사람도 천안에서 대박이 났어요. 그 커피 장사를 해가지고 그래갖고 천안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고 싶은 애들의 모델이야. 그 사람이. 장사를 하고 싶은 애들은 다 알아. 그런 정도로 이제 돈이 물신이 되면서 이런 대박 나는 그 사람들도 생겨나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현실의 증오적 충격을 벗어날 수 있는 게 빨리 보면 물신주의. 여기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증상을 직면할 수 없으니까 물신주의가 그래도 물신주의를 해서라도 살아남아야 되지 않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어서 불안해 갖고 너무 불안해서 죽는 것보다 황금 송아지라도 만들어 놓고 조금 이렇게 우상화하면서 살아나는 게 그래도 낫지 않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뒤에 결론에서 나오겠지만 더 나쁜 것보다 덜 나쁜 게 낫지 않냐. 인생을 사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지적은 역설이 많거든요. 사실은 맞는 얘기예요. 과정적으로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징후를 직접 마주치면 우리는 붕괴가 돼. 삶을 살 수가 없어. 나의 증상 예를 들면 돈이 없어 가지고 나는 평생 그 노동자도 벗어날 수 없고 평생 그 최하급 노동자 날품팔이 이거 벌써 우리 아버님 세대예요. 우리는 좀 벗어났죠. 부모님 세대처럼 평생 밑바닥 생활하면서 월세도 제대로 못 내가면서 사는 것들을 그런 자기를 직면하면 그 사람이 살겠어요? 근데 물신은 현실을 부인하는 거야. 나 그래도 로또라도 사면서 나 그래도 언젠가 한번 당선이 된다면 그렇다면 나는 그래도 그런 꿈이라도 꾸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실존적이죠. 실존주의적이죠. 그 지적이.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황금 송아지 믿으면 돼. 하나님을 믿어야지. 답은 맞지만 과정적으로는 이런 물신이라도 있어야 네가 살아남는다. 이 지적의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얘기하겠지만 덜 나쁜 걸 계속 선택하는 게 우리의 현실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만 하나님을 못 믿겠으면 금송아지라도 믿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스타벅스가 이제 커피 윤리가 뭐냐면은 이게 문화적인 자본주의의 전형적인 예인데 광고를 스타벅스가 이렇게 한대요. 스타벅스 커피를 한 잔 사 마실 때 고객께서는 모르고 마실 수는 있겠지만 커피 한 잔의 그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더 큰 뭔가의 의미에 투자하고 있는 거다. 커피 윤리라는 거는 도덕,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기초 관념인데 커피에 윤리라는 단어를 붙여요. 커피의 윤리에 투자하고 계신 거다. 단순히 너의 개인적인 아까 이게 안가주망하고 비슷한 거야. 여기다가 안가주망 의미를 착 부여해 갖고 사람들에게 내가 커피만 마시는 게 아니라 커피 사 먹는데 내가 어떤 공익을 취한다고 이런 의미를 준 거예요. 스타벅스 지구 나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는 공정 무역 커피를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다. 공정 무역 커피가 뭐냐면 제3 세계 못 사는 나라들이 에게 커피값을 제대로 지불해 주고 거기 시설도 개선하는 데 도와주고 환경도 개선하게 해 주고 나만 커피 한 잔 먹고 룰루랄라는 게 아니라 그 커피 원두 지배하는 농부들에게 정당한 대가도 주고 그 사람 삶을 개선하게 하는데 네 커피 한 잔이 기여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값도 비싸게 매긴다. 이렇게 얘기를 광고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꿈꾸고 일하게 하는데 네가 기여하는 거라고 해 가지고 이게 먹힌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값도 딴 데보다 훨씬 비싸. 물론 맛도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기왕이면 조금 비싸도 스타벅스 커피를 먹고 스타벅스 이 잔을 들고 다닐 때 우리는 막 저기를 느껴. 고결함도 느끼고 정신적으로 상당히
이거는 일리가 있는 광고였어요. 어쨌거나 상품이긴 한데 잘 쓴 거지 전략을.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선생님들 다 아시겠죠? 탱크데이 했던 그거. 탱크데이는 5.18 때 탱크를 찬양한 거야. 뭐 미친놈이지 그래. 아니 장사를 잘하려면은 포인트를 잘 찍어야지. 아까 5.18 혁명데이 했으면은 아마 대박 났을 거예요. 이번에 전 세계 1위 됐을 거예요, 우리나라 스타벅스가. 근데 거기다가 5.18을 탱크로 밀은 그 전두환을 지지하는 탱크데이라고 한 거는 머리가 나빠도 그렇게 나쁘면 안 되지. 제대로 된 장사꾼은 머리가 좋아야 돼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난리 난 거 아니요. 아마 미국에서 이거 아마 확 제명시키고 싶었을 텐데 우리나라 스타벅스가 몇 등 안 하던데 그렇게 장사가 잘 된대. 근데 인제 요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원래 스타벅스가 지향하는 그거하고도 쪼끔 반한 거죠. 그래서 문화적 이념의 관념이 잘 표현되고 있다. 형식적인 요런 것들을 어쨌든 머리 좋게 잘 활용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딱 내세운 게 뭐냐면 스타벅스는 자신들의 커피 매장을 공동 마을 형성하듯이 우리가 지향하는 게 공동체잖아. 소공동체. 커피 매장을 마치 소공동체의 한 마을을 형성하듯이 공동체의 대용으로 그거를 내세웠다는 거야. 이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마음을 이 자본주의가 얼마나 삭막해. 근데 스타벅스 마시면서 저쪽 제3 세계 인류를 함께 우리가 함께 도와. 그리고 공동체에 지금 내가 와서 같이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것 같은 이미지를 주면은 어쨌든 충족이 일어나잖아요. 그 삭막한 도시 한가운데에서 인제 요런 걸로 해서 요런 거를 커피 윤리다. 커피 한 잔 마시는 데다 윤리를 싹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은 스타벅스 모실 때 뿌듯함이 쪼끔 있죠. 거기다가 인제 요게 또 이제 대박이 났어요. 그랬더니 에토스 워터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 네가 물 한 잔 구입할 때마다 0.05 미국 달러가 기부하는 거다. 아프리카에 그 물 안 나오고 저기 더러운 물 먹는 아프리카 애들한테. 그래서 에토스 워터라고 이름을 짓고 스타벅스 재단을 통해서 아프리카와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에 수자원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라고 광고를 딱 해요. 대단한 전략이죠. 이게 현대 자본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향하는 상품을 통한 인간을 어디까지 매혹시킬 건가. 이제는 물질 자체만 갖고 안 되니까 정신을 매혹시켜야 사람들이 어차피 사 먹어요. 어차피 자연은 잃어버렸어.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도시 가운데서 살아야 돼. 그래 놓으니까 인제 물질을 통해서 충족하게 하는 기술을 쓴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거 갖고 다 충족은 못 하지만 이 물질 안에서 살아가야 될 때 이런 전략이 어지간히 충족을 주죠. 왜냐하면 인간은 상상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 에토스 워터 먹으면서 어머 아프리카 애들 지금 광고 보니까 그 저기 썩은 물 먹어 갖고 애들이 막 감염된다든지 어머나 뭐 이렇게 하면서 인제 위로도 되고 실제로 이런 작용이 쪼끔 있죠. 그래서 자본주의가 68 년의 유산, 68년 때 금지하는 것을 금지해라. 상상력의 권력을 막 해 가지고 이때부터 인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넘어가면서 문화 예술도 이때 막 해체가 일어나 갖고 우리가 작품 보면은 약간 괴롭고 이상한 작품들 다 이때 이후에 출산된 거예요. 왜냐하면 해체니까. 해체고 뭔가 기존의 것을 거부하면서 탄생한 정신이니까. 인제 현대의 그림이나 예술 정신은 쪼끔 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유기농 과일을 살 때 비싸잖아요. 그래도 우리에게 배려의 능력과 세계 의식을 보여준다. 우리 한살림 제가 한살림에서 농사 지어 가서 3년 살은 적이 있어서 잘 아는데 한살림 상품을 구매하면은 거기에 농사 짓는 그 의지가 있는 사람들, 의식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도 세계 의식을 나누고 또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내가 투자함으로 인해서 이거 사실 이거 실제이긴 맞아요. 이런 공동체의 집단적 기획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요런 인식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의 상품 속에 들어가 있는 문화적 자본주의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인제 과연
전부는 아니죠. 체리 게바라 아이스크림. 체 게바라를 딴 아이스크림 이름이에요. 이게 이제 현대 창업자들 빌 게이츠나 베넨제리 아이스크림 창업주들처럼 쿨하게 목티 입고 수수하게 청바지 입고 이제 요런 쿨한 자본가들로 대표되는 새로운 자유의지론적 정신이라는 게 탄생을 했어. 요 앞전에는 근대적 자본가들은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귀족 분위기를 냈는데 요새는 자유주의, 신자유주의로 이제 넘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변했어요. 이 체 게바라가 그 우리 아시잖아요. 체 게바라 남미의 아주 핫한 혁명가이고 이제 핫하고 자유주의의 아이콘 같은 사람인데 이 체리 게바라 아이스크림이 언제 어떻게 생긴 거냐면 제가 일부러 찾아봤어요. 예. 매그넘 아이스크림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무슨 아이스크림을 내 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한정판 아이스크림 시리즈를 해 가지고 어떤 걸 했냐면 9개의 아이스크림을 개발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체리 게바라 아이스크림인데 거기다가 다양한 것들을 이름을 붙였어. 초코워크 오렌지 아이스크림. 초코워크 오렌지는 오렌지가 시계태엽 오렌지라는 유명한 소설을 딴 거예요. 요런 식으로 합성을 했어. 그다음에 우드 초코 아이스크림. 우드스톡 음악제 있잖아요. 유명한 우드스톡 예술 축제를 따서 우드 초코 아이스크림. 그다음에 시나몬 온 더 문 아이스크림. 요거는 아폴론 11호 달 착륙을 기념하고 문 들어갔잖아요. 문. 그래 가지고 요런 식으로 머리들 기발하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웬 탱크대요 이렇게 붙이고 아름다운 게 그렇게 많은데 자기 발을 자기 목을 자기가 쳤지. 참 어리석기가 참 내가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예요. 아 그래 갖고 저도 여기 커피 여기 교수님이 참 이렇게 아우 내가 참 기쁘게 거기서 나오는 물건들이 그렇게 또 이뻐요. 값은 비싼데 그래 갖고 여름컵, 겨울컵 사 줬는데 싹 치워 버렸잖아. 그럴 수는 또 없잖아. 또 광주 5.18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그래 갖고 여기 잔이 없어졌어. 치웠어. 아유 이거 손해 많지. 그다음에 캔디 워홀, 앤디 워홀 유명한 저기 화가잖아요. 캔디 워홀 아이스크림. 아 머리들 기가 막히게 9개 이렇게 해 가지고 대박이 났어요. 그래 갖고 요거는 한정 시리즈로 일정 기간만 tik 한 건데 예를 들면 뭐 초코워크 오렌지라나 이 아이스크림인가 이 중에 하나가 너무 잘 팔려 가지고 계속 판대요. 사람들이 찾으니까 야 기가 막혀. 캔디 워홀 사 먹을 때 인제 예를 들면 제가 아는 사람은 뭐 저기 체리 게바라하고 캔디 워홀 정도는 잘 아니까 "어머 기왕에 캔디 워홀 맛을 어떻게 났나 먹어 볼까?" 뭐 요렇게 인제 아우 사 먹게 되죠. 머리들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설명한 거예요. 호주의 한 기업이 체리 게바라 아이스크림을 출시하면서 문구를 요렇게 했어. 선정적으로 "체리의 혁명적 투쟁은" 체리는 체 게바라의 체를 딴 거지. "두 겹의 초콜릿 사이에 끼어 짓밟혔다." 두 겹의 초콜릿 사이는 뭐예요? 이 냉전 시대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에서 이게 사회주의 혁명하다가 인제 깨진 거 아니에요. 체리의 기억이 그대 입속에 살아남기를. 혁명의 기억이 그대 입속에 야 이게 굉장히 선정적인데 사람은 선정적일 때 굉장히 막 몸으로 와 닿거든. 참들 문구도 잘 쓰고 머리들 좋아요. 근데 요때 왜 체게바라가 이렇게 등장을 했었냐면은 이때가 의미심장하게 그리고 뭐가 등장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새로운 반자본주의적 저항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갑자기 체리 게바라 아이스크림 이런 게 확 부상을 하면서 이렇게 떴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새로운 혁명의 요청이 있었을 때 체리 게바라가 뜨는 거지 아무리 시도 때도 안 맞으면 체리 게바라 아무리 띄워도 이게 먹히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이게 꽂히지를 않아.
사람들이 살살살살 파동이면서 뭔가 내적으로 뭐 어떤 욕구불만이 있으면서 요청이 있고 막 그랬는데 그때 딱 띄우면 이게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때 이게 마침 막 부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09 년도에 유럽 뉴스에서 폴란드 장관이 이랬대. 레닌과 체 게바라의 티셔츠를 금지하고 모든 이 게바라, 레닌 그림 들어간 모든 커비니 모든 책장 이런 걸 싹 금지한다. 이때 부상하니까 인제 요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겁을 먹었던 거지. 그래서 체리 게바라, 체리 티셔츠 뭐 요런 것들이 막 부상할 때는 그 혁명 정신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주의상스를 경험하라. 현대에 이건 아주 위험한 지금 추세인데요. 68 년도에 막 해방하자 그랬잖아.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해라. 저기 결혼 1:1로 하는 거 금지해. 동성끼리 결혼하는 아니 이성하고 꼭 결혼해야 하는 거 금지해. 성에 대해서도 저기 금지를 해. 자유연애 해방해. 전부 이런 거. 그리고 뭐 여자가 혼자 아기 낳는 거 이런 거 이제 금지하라고 했으니까 모든 성적 관련된 모든 걸 금지한 게 이때부터 본물이 터진 거예요. 그래 갖고 60 년대 이후에 성해방이 남긴 거는 관용적 쾌락주의다. 관용적 쾌락주의. 여기서 관용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쾌락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적이다 이 얘기예요. 근데 요건 뒤에 설명하고 요 여기서 참 지적은 참 놀라워. 이 비유를 드는 게 아주 유쾌해요. 어느 호텔에 이런 안내물이 있대. 뉴욕에 친애하는 고객님께서 저희 호텔에 우리는 요새는 뭐 이건 흔하게 보죠. 건물 아파트에까지 써 있으니까. 저희 호텔에 머무는 동안 더없이 즐겁게 지내시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는 전 구역에 금연을 실시하고 있어요. 호텔 전 구역에. 초반에 이랬으면 굉장히 깜짝 놀랐지. 규정 위반 시에는 $2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저는 아직도 가장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저기 아파트에서 담배 피지 마. 물론 실내에서까지는 이해해. 근데 막 저기 전체 다 이거를 금연구역을 해 놓고 저기 담배 피는 사람들 마치 저기 어디 가서 죄 지은 사람처럼 구탱이 가 가지고 그 더러운 데 살짝 나오는 데 가 갖고 막 이런 거 피는 거 보면 저는 모욕감을 느껴. 아니 담배 피는 게 뭐 그리 죄요? 물론 안 피면 좋아요. 저도 안 핍니다. 그리고 담배 피고 술을 많이 먹으면 영혼이 저기 이렇게 혼탁해진다고 교수님이 그래서 저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해요. 그전에는 굉장히 참 즐겼습니다. 근데 교수님 말은 나는 무조건 믿거든. 그리고 맞아. 술 많이 먹어 보니까 못 쓰겠어. 사람이 정신이 나가. 교수님 안 만났으면 큰일 났을 뻔했는데. 근데 인제 하여튼 저는 그거는 아직도 쪼끔 이거는 제가 이렇게 별로 근데 하여튼 요렇게 문구가 딱 써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지적의 해석이 참 놀랍죠. 이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무슨 얘기가 되느냐. 당신이 호텔에 머무는 동안에 더없이 즐겁게 지내기를 거부하면은 $200를 받겠다. 이렇게 역설의 대왕이요, 대왕. 즐겁게 지내시기라고 담배를 피면은 $200를 벌금을 부과한다는 건 거꾸로 하면 즐겁게 안 지내시면은 $200 내라 이 얘기 아니야. 이거 상당히 절묘하죠. 그러니까 즐겁지 않으면 벌금을 즐겨라. 즐겨라는 이상. 즐기는 것도 안 즐기면 벌금을 내야 되는 거야. 안 즐기면. 지적은 역시 놀라워. 이거를 즐기라는 초자의 명령. 초자가 뭐냐면 이제 법이잖아요. 법.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저기 "침 뱉지 말어." 그랬는데 침 뱉으면 벌금 묻죠. 이런 식으로 즐겨 했는데 안 즐기면 벌금 내는 거야. 즐겨 했는데 안 즐기면 벌금 내는 거. 그래서 요런 거가 어떻게까지 갔냐면은 이 68때 성해방을 주장한 것들이 그게 오래 오다 보니까 일정 정도 해방을 줬는데 우리가 처음에는 그 산업자본주의에서 물질적 풍요를 이루고 나니까 정신적
충족을 요청하는 단계로 넘어왔듯이 이것도 어느 꽉 차면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인 자유와 해방이 온 것 같았는데 이거는 인제 이게 넘어가 가지고 어떤 지경이 됐냐면 끝까지 가서 주이상스의 모든 양태를 경험하라. 여기서 얘기했지만 주이상스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부부가 결혼해서 섹스하는 거는 합법적이고 괜찮아. 연인끼리 그런 것도 괜찮아. 근데 그런 양태를 넘어서서 뭐 근친상간이라든가 허용되지 않은 쾌락을 경험하는 걸 주인삭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불법적인 그런 걸 넘어선 쾌를 추구하는 걸 주이상스라고 그랬는데 현대에서 성해방이 자꾸 인제 가다가 세월이 넘어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시대로 넘어왔더니 이 주이상스가 모든 곳에서 다 경험하라는 즐기라는 명령이 법처럼 명령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허용된 주이상스. 즐겨. 괜찮아. 즐기면 아름답지. 인간은 행복해야지. 이러고서 허용된 주이상스였는데 그다음에는 의무적 주이상스로 병해. "너 그 정도로 안 즐기면 너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그러면 넌 죄 짓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선을 넘어선 막 그런 성적 그 주이상스를 즐기라고 막 이제 변질이 돼 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거는 주의상스는 꼭 성에만 관련된 건 아니에요. 제가 어려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애가 어려 가지고 지금도 그럴 텐데 지금은 하도 안 나가 가지고 인제 잘 모르겠는데 애들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또 부모들이 놀아 줘야 되잖아요. 그때 어떤 분위기였냐면 주말마다 애들을 데리고 캠핑을 가거나 놀러 가지 않으면 그 집은 쪼끔 이상한 집이야. 주말만 되면 싸들고 어딘가를 가서 놀이공원을 가든지 캠핑을 가든지 하여튼 애를 데리고 어딘가를 가서 놀다 와야 부모 구실을 하는 것 같은 게 이게 과도한 주의상스예요. 그리고 그때 안 놀러 가면 이상한 죄책감을 느끼고 '나는 시대에 뒤처지나?' 요게 의무적 주의상스로 변한 거예요. 아니 놀러 가는 거는 선택이어야 되는데 안 놀러 간다고 묘하게 비난받는 시선이 느껴진다. 이러면 벌써 이게 의무적인 상황으로 막 압박이 일어난 상태로 변한 거예요. 그다음에는 또 요게 더가 인제 그렇게 해도 안 즐거워. 인제 그거 갖고도 안 돼. 그러면은 사람들이 마약이나 황홀경을 불러오는 다른 수단을 찾기 시작해. 그래 갖고 인제 점점 우리나라도 생각보다 마약의 위험도가 상당히 높다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많이 침투해 있다고 하대요. 저기 남미 같은 데는 마약 때문에 그냥 인구가 몰살할 지경이에요. 애들이 어려서부터 너무 그리고 다른 거하고 술이나 다른 거하고 달리 마약은 한번 너무나 강력해서 한번 주입이 되면 이거는 끊기가 불가능하다고 하대요, 치료가. 그래서 이 마약이 위험한 거래요. 알코올은 어느 정도까지 이게 가능하거든요, 알코올은. 근데 이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마약 정도의 황홀경을 추구하는 자폐적 주의상스까지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거의 치료 불가능한 수준까지 이 주의상스를 추구하는 그 강도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강렬한 이 이 저기 성 이 성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강렬한 시열, 주의상스를 추구하는 데까지 왔느냐. 물질 충족을 해 봤더니 그거 갖고도 안 돼. 그래서 정신 충족을 하려고 문화적 자본주의로 넘어가 갖고 물건을 사 봐도 그게 충족이 되겠어요? 저기 스타벅스를 만 잔, 100만 잔 먹는다고 그 정신이 충족이 되겠냐고. 그거 정도 갖고는 우위로도 아주 비 한 방울 피하는 우위로 수준밖에 안 돼.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은 현대에 이 주의상스까지 오게 된 이유는 욕망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욕망이라고 얘기하는 건 여기서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진정한 나의 꿈, 나의 재능을 실현할 그 진정한 그 욕망 추구밖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재기 하는 얘기는 "너의 욕망을 추구하라." 락강을 그 하니까요. 그래서 락강을 같이 걔를 가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너의 욕망을 추구하는데" 이게 좀 배열이 참 좋아. 안가주망, 사회적 참여를 통해서만이 인간은 진정하게 욕망의 추구를 통한 희열을 경험할 수가 있어. 그래서 결국은
아이고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해야 돼? 아직 덜 했네. 그거 쪼끔 이따 얘기해 줄게요. 시간도 남았고. 결론은 쪼끔 이따 얘기해 줄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두서가 요런 것도 괜찮은 기법이네. 결론을 기술 썼어요. 예예. 뒤로 미루고. 그래서 극단적 형태의 성적 주의상스에 대한 추구가 일어나고 이게 인제 후기 자본주의 시대에 사람들이 인제 갈증이 해소가 안 돼. 그러니까 이 극단적 아까 설명했으니까 아시겠지. 또 다른 하나는 세 가지 형태의 인제 이런 극단적 추구가 생긴대. 좌파 정치 테러리즘, 뭐 붉은 여당 적군파 이거는 뭐냐면은 폭력의 직접성, 직접 막 깨부수고 막 혁명을 외치는데 폭력이 동반한 걸 하는 거예요. 이거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인제 등장하기 시작했죠. 극우 애들이 막 폭력을 쓰는 거. 요런 식으로 직접 폭력의 형태로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이 근질거려서 못 사는 것 같아. 제가 극우 그리고 서구가 먼저 등장했고 우리나라에도 드디어 극우 폭력 형태가 등장했는데 도대체 저런 건 왜 등장하고 무엇 때문에 등장하는지가 제가 계속 궁금했었는데 요번에 이걸 읽으면서 해결이 났어요. 사람들은 충동을 계속 죽이고 본성을 지나치게 아까 에밀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연적 자기 본성을 너무 눌러 버리면은 이 충동이 이런 폭력 형태로 나와. 그리고 거기에 지성이 없으면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추구하는 게 동양적 신비주의. 이도 저도 안 되니까 그냥 동양적 그 명상 요런 걸로 들어가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명상도 해법은 못 됩니다. 자의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두 다 특징이 뭐냐? 이게 지금 요새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서구는 벌써 몇십 년 전에 일어났고요. 구체적인 사회 정치적 참여는 하지 않고 관망해. 그리고 남의 일로 봐. 그리고 실제와 직접 접촉을 하는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실제랑 직접 접촉한다는 거는 폭력 같은 거 직접 쓰면 짜릿하잖아. 그러니까 요새 범죄도 그렇게 직접적인 범죄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도 이런 것과 다 관련 있게 보여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경계선 환자처럼 그래 놓으니까 경계선 환자가 여기를 긋는 게 살아있음을 확인하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강렬해서 욕구가. 그러니까 요새 또 어떤 젊은 애 또 굉장히 유명하더구만. 23 살짜리 그 잔혹한 애. 그런 게 자꾸 이렇게 잔혹 범죄가 그리고 연쇄 살인범이 자꾸 등장하는 이유가 다 이런 것과 관련이 있겠구나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쪼끔 이해가 돼서 사회 현상에 대해서 이해가 돼서 저는 쪼끔 공부하는 아주 의미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직접 접촉해서 직접 감각적으로 맛보고 싶어 하는 이런 충동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 늘어나고 이런 폭력 늘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후기 자본주의에 바짝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인제 미국 따라가고 유럽 따라가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6.8 정신을 통합해 냈는데 그 이후에 반란으로 돌아선 게 왜 그러냐. 관대한 사회라는 게 요때 인제 아까 그랬었죠. 관대한 쾌락에 대해서 관용적이다 했는데 이게 뭐냐면 관대한 사유라는 게 실질적으로 권력을 주지는 않으면서 허락된 범위 안에서 누리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권력을 주는 게 아니라 허용만 해. 중요한 거는 권력을 줘야 되거든요. 권력을 주면 새로운 권력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허용만 하면 늘어나긴 하는데 아무 권력이 없어. 그러니까 실제로 세상에 무슨 영향을 못 끼쳐요. 관대한 사회는 그래 놓으니까 시대, 장소, 내용을 특정하지 않고 성, 낙태, 마약 이런 쪽으로만 관대해지는 거야. 왜냐하면 아무 권력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내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이런 쪽으로 관대해지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려면 이런 걸 해야 돼요. 사람들이 정말 듣고 이렇게 생활을 바꿔 갖고는 생활만 갖고는 안 된다. 인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6.8 정신 이후에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가 되면서 점점 어떻게 됐냐면 사회적 수동성의 양태, 탈정치화된 의사활동,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그 주이상스의 추구 뭐 이렇게
자폐적인 요런 상태에 뭐 내면적 뭐 이게 명상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점점점 삶이 뭔가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욕망을 추구하지 못하는 사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더욱 이 욕망을 추구하라가 답이 된 겁니다. 지제에게 결론은 뭐냐면 지금 이 시대 현실에서 가장 최선의 것은 자유민주주의적 자본주의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게 지금 이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온 것 중에 그게 최고 완전하고 가장 좋지는 않은데 지금으로서는 이게 최선이야. 그래서 완전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지금 상태에서는 가장 덜 나쁜 사회 형태다. 완벽하진 않아. 그렇지만 네 주어진 현실이 이런데 어떻게 할 거야? 예를 들면 제가 지식이 완벽하진 않아. 그렇지만 제가 추구해야 될 게 지식이라면 지금 상태에서 가장 덜 나쁜 이 형태를 추구하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북클럽을 붙들고 이게 지금 상태에서 최고는 아니지만 덜 나쁜 최악이 아닌 차악을 선택하면서 가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안에서 어떻게 할 거냐? 다시 시도하라, 또 실패하라, 더 낮게 실패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어차피 인류는 반복해 갈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거는 반복할 때 이렇게 점점 나아지는 게 아니고 반복 속에서 처음의 원칙을 계속 다시 사유하라는 거예요. 제로 지점에서 다시 사유하라. 요새 김명 교수하고 저하고 계속 얘기하는 얘기가 예를 들면 선생님들은 잘 아시니까 북클럽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슈퍼비전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사람은 한정돼 있고 맨날 끼리끼리 하니까 환장하겠어 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서 어디 가서 누구랑 연대해 볼까 뭐 수없이 뒤져보다가 결국 내리는 걸로는 그래도 원칙을 지키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 계속 그 얘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원칙을 다시 점검해. 반드시 거기에 해법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칙에 대해서 점검이 미진해 가지고 응용수를 쓰다가 오히려 헛발짓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패를 오히려 잘 실패를 해야지 잘 실패한다는 거는 원칙을 꼼꼼히 따져 가지고 실패의 지점을 더 정확히 알으라는 얘기입니다. 실패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해답은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